안녕하세요. 저는 살아온 인생 반 이상을 제주도에 살다가 결혼하면서 서울로 상경한 기혼 여성입니다.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벼락 맞을 확률보다 복권 1등할 확률이 더 희박하다라고 얘기하곤 하잖아요. 저는 원래 복권에 관심이 있는 편은 아니었지만 복권 1등이 된다면 확실히 세상이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복권 당첨되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사실상 복권 1등보다 더한 기쁨을 얻게 되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기쁨을 얻기까지 과정이 무난했던 건 아닙니다. 가슴 아픈 감동 스토리가 있던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소가리를 많이 했고 매사에 사람과 대립하며 줄타기 하듯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느닷없는 인연 때문에 기상천외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은 저더러 좋은 마음을 갖고 살아서 복받은 거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도 제게 주어진 것들에 어안이 벙벙하기만 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싶어요. 제가 작가는 아니라서 이 소설 같은 이야기를 책으로 낼 수는 없고 이렇게 사연을 알게 되어 찾아왔습니다. 글 실력이 부족할 테지만 양해 바라며 들어주셔요. 인사말에 소개했다시피 저는 제주도 아가씨입니다. 제주도에서 태어나 학창 시절을 모두 제주도에서 보냈죠. 대학을 가진 않았습니다. 제주도에도 대학이 있지만 별로 필요성을 못 느꼈거든요. 제게 주어진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서울로 시집간 언니의 부름에 서울을 왕복하며 지냈습니다. 처음 서울을 방문했을 땐 솔직히 볼거리가 많아 재밌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계속 보니까 질리더라고요. 서울이 싫다는 게 아니라 제가 탁 트인 곳을 좋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한다면 언니처럼 서울 남자가 아닌 같은 고향의 제주도 남자와 결혼하려고 했어요. 그런 제가 서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남편과 제가 처음 만난 곳은 기내에서였습니다. 서울로 볼일을 보고 제주도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당시 남편이 제 옆자리에 있었어요. 먼저 말을 걸어본 건 저였습니다. 남편이 제주도 지리가 그려진 팜플렛을 들고 있길래 고향 짬밥으로 오지랖 좀 피웠던 거죠. 제주도 관광 가시나 봐요? 서귀포 갈치도 맛있는데 저기 에어릅 쪽 갈치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방송도 타졌어요. 절대 후회 안 하실 거니까 갈치 먹을 거면 에어릅 가세요. 아,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제가 제주 토박이에요. 아, 그래요? 마침 잘 됐네요. 제가 제주도는 처음 가보는 거라서요. 혼자 여행을 하기에 어디가 좋을까 찾아보는데 사람들이 제주도 많이 추천해 주더라고요. 에어릅? 거기 어디쯤에 있어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위치 좀 알려줄래요? 관광 대화를 시작으로 남편과 저는 제주도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비행기 착륙 때까지 저희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얘기에 푹 빠졌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과 제주도 왕복을 자주 했기에 사투리가 제법 물러진 편이었습니다. 남편이 제주도 사람들이 자주 쓰는 사투리가 뭐냐면서 묻길래 그런 것도 알려주고 배우기도 했는데 저도 나름 재밌더라고요. 매번 서울에서 제주까지 왕복하는 게 지루하기만 했던 제가 그날만큼은 눈 깜짝할 새 제주도에 도착한 게 놀라울 따름이었죠. 그리고 착륙해서 그대로 작별 인사를 하는데 거기서 남편이 제게 연락처를 물어봤어요. 그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앞으로 연락하며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남편과 제법 잘 통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흔쾌히 수락했는데 그게 연인으로 이어질지 몰랐습니다. 서울 남자였던 남편은 제 번호를 따간 지 12시간도 안 돼서 연락이 왔었고 그날 홀로 여행을 간 거라서 자기가 지리를 잘 모르겠다고 저더러 놀아달라 그랬어요.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가까워진 우리는 남편의 고백으로 서울 돌아가는 날이 될 때 연인이 된 겁니다. 주로 남편이 저를 보러 주말마다 제주도로 날아오는 편이었어요. 제가 서울을 갈 때는 남편이 일을 하고 있는 데다가
또 제가 외박은 할 수가 없었기에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서울을 자주 방문했던 건 친언니가 형부랑 같이 서울에서 오메기떡이 주재료인 카페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친언니가 당시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애 낳으면 일에서 손을 놓을 거라고 했고 형부는 다른 사업을 시작할 거라면서 저더러 나중에 그 카페를 물려받으라고 인수인계 해주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당장 카페에서 매일 일할 수 없었던 이유는 아직 제주도에서 친정 부모의 일을 도와줘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빠는 고기잡이 어부였고 엄마가 제주에서 오메기떡 장사를 했는데 저는 언니 카페에 물려받은 거라 굳이 공부를 안 했고 그 전까지만 엄마와 아빠의 일을 번갈아 가면서 도왔습니다. 언니의 오메기떡 카페는 엄마한테 배운 비법으로 서울 가서 장사하는 거였죠. 어쨌든 그렇게 남편이 주말에 제주도로 오면 하룻밤 자고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제가 외박을 할 수 없어서 밤늦게까지만 같이 놀다가 남편은 모텔에서 숙박하고 저는 집에서 자는 데이트를 이어갔어요. 그러길 반복하다 보니 남편이 저더러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싶다고 저랑 있으면 생기가 돋고 즐겁다면서 결혼하자고 하는 겁니다. 당시 제 나이가 32살이긴 했지만 그때의 삶에 만족했기에 결혼에 대해선 생각도 해본 적 없었습니다. 원래 청혼은 이렇게 당황스러운 건가 싶었지만 저도 남편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깊게 고민하지 않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죠. 결혼의 시작은 합가였습니다. 제가 모은 돈이 적기도 했고 시모 말이 제가 살림을 할 줄 모르니까 합가부터 시작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저한테 결정권을 줬기에 제 대답이 곧 답이었는데 저는 시모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남편에게 더 좋은 아내가 되고 싶어서 시모한테 살림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시부는 워낙 바쁜 사람이라 항상 새벽 일찍 나가고 저녁 늦게 들어온 사람이었는데요. 사업장의 오너라고 했으니까 어쩌면 당연한 거였어요. 그래서 시부는 제가 거의 얼굴 마주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3번 볼까 말까 했어요. 결혼식 때 말고는 인사도 제대로 나눠본 적이 없어서 효도하고 싶어도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남편은 시부를 너무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바쁜 사람이라서 누가 챙겨주는 것도 아마 부담스러워 할 거라고 말이죠. 그때부터 저는 시부의 안부를 굳이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집을 가면서부터 친정 일을 못하게 된 대신 친언니 카페로 매일 출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는데요. 이제부터 출근을 하겠다고 시모에게 미리 알렸더니 시모가 그것을 못마땅해 하더군요. 그걸 꼭 지금 다녀야 되겠니? 그리 급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결혼 생활에 적응하고 나면 다녀도 되는 거 아니냐? 언니 출산 일이 얼마 안 남아서요. 저희 사정도 좀 급한 상황이에요. 제주도 살 때는 거리 때문에 자주 못 다니고 있었거든요. 여기서는 그리 멀지 않아서 빨리 배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럼 내가 제대로 살림도 못 가르치겠네. 너희 분가하려면 살림을 빨리 배우는 게 좋을 텐데. 섬에서 올라왔으니 모르는 게 많을 거 아니야. 서울집이랑 섬집은 많이 다르다. 예, 네가 제주도에서 어떤 집에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서울 아파트는 그런 데랑 차원이 달라서 배워야 할 게 수두룩해. 언제 다 배워서 네 남편 챙기려고 그러니? 제가 서울집을 안 가봤겠습니까? 저희 친언니 부부네 집이 서울입니다. 대화를 좀 하다가 알게 된 거지만 시모는 제가 제주도 섬에서 올라온 처녀라는 것에서 수준 차이 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꼬질꼬질하게 있어도 서울 사람은 귀티가 나고 아무리 치장을 해도 섬 사람은 빈티가 난다는 생각이더라고요. 그건 조금만 대화를 해봐도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당연히 불쾌했죠. 그러나 시모가 제게 직접적으로 욕하는 것도 아니었고 은근히 무시하는 경향으로만 툭툭 던졌던지라 제가 대놓고 시모 말에 불쾌함을 드러내기가 애매했어요. 그나마 할 수 있었던 건 시모 말에 무조건 굽히고 들어가지 않은 걸로 대신 불편했던 감정을 풀어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카페에 출근하는 걸 막으려는 시모의 제안을 뻔뻔하게 거절했고, 시모가 빙빙 둘러서 자기 원하는 대답을 유도하려 할 때 그걸 시종일관 눈치 없는 척 하는 것 정도였습니다. 그럴 때면 시모가 저를 답답해하면서 한 번씩 자기 분에 못 이겨 저를 포기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덕에 다행히 언니 카페에서 출근을 매일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시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시동생이 이 시댁에서 좀 남다른 존재더라고요. 남편과 달리 우수인재 축에 속해서 진작에 유학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공부머리가 뛰어나지 않아서 시부가 유학 제안을 했었지만 바로 거절했다고 했고요. 그래서 시댁은 다른 집과 다르게 희한하게도 장남보다 차남이 우대받는 입장이었습니다. 몰랐는데 시모가 제게 촌스럽다고 은근히 돌려서 서울 여자들이랑 비교했던 것처럼 남편한테도 은근히 시동생과 비교를 하지 뭡니까? 넌 내년에 봉급 얼마나 오른다니? 그래도 다닌 지 오래됐는데 이제 좀 확 오를 때 되지 않았나? 그놈의 쥐꼬리만한 월급 때문에 내가 다 답답하던데. 공무원이 올라봤자죠. 엄마가 생각하시는 만큼 오를 리 없으니까 그만 좀 물어보세요. 어차피 저한테 별다른 관심 없으시잖아요. 얘 봐라. 잔소리도 다 어미의 정이야. 내가 진작에 사업 하나 해보라고 했잖니. 요즘 같은 세상에 공무원 하나 해가지고 뭐 해먹고 살래? 네 동생 봐라. 벌써 그 나이에 한 달에 용돈만 돈 100만 원씩 보낸다. 내가 이걸 장남한테 받아야지 막내한테 받는 게 말이니? 어떻게 돈 불릴 궁리를 안 하는가 몰라. 시댁에서는 시부도 사업을 하고 있었고 시동생도 사업을 막 시작해서 단번에 성장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남편만 공무원으로 안정직에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어떤 집안에서는 공무원이 남편 감으로 딱 좋다고 칭송하는데 시모는 돈이 확확 튀면서 졸부같이 사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친언니의 개인 사업을 물려받는 건 또 안 좋아했어요. 혹시라도 제 사업이 잘 돼서 자기네 식구보다 잘 나갈까봐 염려하더라고요. 무조건 자기 집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내성이 생긴 건지 시모 말에 대강 대답할 뿐 별다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듣기만 해도 제가 대신 화가 나는데 정작 당사자가 가만히 있으니 제가 뭐라 나설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뒤에서 남편을 위로해주기만 했습니다. 어머님 말 너무 신경 쓰지 마. 공무원은 뭐 아무나 되는 줄 아나? 내 친구는 공무원 시험 벌써 3번이나 떨어졌어. 공무원 경쟁률 장난 아닌데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 신경 안 써. 원래 저런 사람이야. 나 때문에 당신이 신경 쓰는 것 같은데 당신이야말로 내 걱정은 마. 그래도 걱정해줘서 고마워. 당신이 옆에 있어서 내가 좀 숨 쉬어진다. 남편이 자기는 사춘기를 지나고부터는 시모의 잔소리를 그러려니 체념하고 산다고 했어요. 별로 타격도 없대요. 그러면서 시부가 자기 공무원 꿈을 응원해줬는데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시부는 오히려 사업하는 시동생 걱정으로 마음 졸인다고 했습니다. 시부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에 사업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어서라고 했어요. 자꾸 이렇게 자리 없는 시동생 얘기가 나오니까 결혼식에서도 본 적 없는 시동생이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남편한테 슬쩍 물어봤더니 남편 말로는 시동생이 똑똑한데 얼굴도 자기보다 잘생겨서 잘나긴 했다고 하더군요. 얼마나 잘났길래 시모가 저리 차별을 하는 건가 괜히 샘통이 났습니다. 그렇게 하가 생활 3년이 지났을까요? 그토록 궁금하던 시동생이 귀국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날은 시댁에서 완전 명절 분위기였습니다. 시동생이 온다니까 저도 들뜨긴 했는데 한편으로는 남편이 걱정되는 겁니다. 시동생이 완전 한국으로 정착하러 온다는데 없는 사람과도 제 남편을 그렇게 차별했잖아요. 그런데 같이 살기까지 하면 얼마나 더 비교를 하겠어요?
불안과 호기심에 저는 그날 카페 일도 안 나가고 시모랑 같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저녁 시간이 되었는지도 모르고 진수성찬을 차리고 있었는데요. 퇴근하고 온 남편을 제가 반기기도 전에 시모가 먼저 잔소리를 해버리지 뭡니까? 너는 좀 일찍 맞춰서 공항까지 동생 좀 태우고 오지. 오늘 네 동생 오는 날이라고 했잖아. 애가 지금 비행기 오래 타서 피곤할 텐데 택시 타고 오는 중이란다. 공무원이 어떻게 일찍 맞춰요? 제가 월차 연차 낸 적은 있어도 어디 마음대로 일찍 퇴근하는 거 봤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말이다. 네가 진작에 사업을 해서 대표 자리 떡하니 맡고 있었으면 시간 구애받지 않았을 거 아니냐. 우리 집 남자들 사주는 죄다 사장인데 너는 누굴 닮아서 그렇게 도전 정신이 없니? 이쯤 되니까 저는 얼굴도 모르는 시동생이 궁금한 걸 넘어서 참 얄미웠습니다. 남편이 익숙해져 괜찮다고 했지만 어느 누가 비판받는 것에 적응이 되겠습니까? 아마 그건 마음속 관역이 닳고 닳아서 화살이 그냥 통과될 만큼 너덜너덜해진 걸 거예요. 마침내 시동생이 도착했고 초인종 소리에 시모가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고생 많았다. 세상에 왜 이렇게 말라졌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일만 한 거 아니야? 요리하는 사람 좀 고용해서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아무리 그래도 거기 음식 자체가 내 입맛에 안 맞더라고.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어. 그래서 더 빠진 건가? 근데 형은? 몰라. 동생이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네. 일단 손부터 씻고 와서 앉아. 엄마가 너 좋아하는 걸로 잔뜩 차려놨어. 남편이 퇴근한 뒤 아직 씻고 있었기에 남편 대신 제가 나가서 시동생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남편이 시동생을 잘났다고 엄청 자랑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실제로 보니까 제 남편이 더 잘나 보였어요. 일단 외적으로는 제 남편이 더 키가 컸고 체격이 좋았습니다. 시동생은 좀 마르고 허여멀건한 데다가 약간 멸치상이었어요. 공부 잘하는 괴짜처럼 생겼더라고요. 제가 우리 남편 와이프라서 남편 편을 들려는 게 아니고요. 정말 남편이 시동생을 한참 좋게 평해준 거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제 눈에 시모는 시동생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형수님, 형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듣던 대로 인상이 부드러우시네요. 형이 얼마나 형수님 자랑을 하던지. 저도 형수님처럼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요. 시모 때문에 시동생을 미리부터 미워하고 있었지만 막상 시동생을 만나니까 제가 얄미워했던 게 미안할 만큼 성격이 동글동글하고 좋더라고요. 그 순간 누구한테도 해보지 않을 불평이었는데도 시동생을 욕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시동생이 이렇게 살가워서 남편이 시모가 시동생을 편애해도 그리 칭찬하고 감쌌나 봅니다. 그렇다는 말은 시댁에서 남편을 싫어하는 사람은 시모뿐이라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하게 되다 보니 문득 남편과 시동생이 안 닮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실례인 걸 알지만 저도 모르게 그걸 식사 자리에서 말해버렸더니 분위기가 싸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질문을 한 건 저인데 당황한 것도 저였습니다. 아무도 제 말에 답을 안 하고 침묵만 흐르던 그때 가장 먼저 입을 연 건 시동생이었어요. 형수님 모르셨구나. 형, 우리 집 얘기 형수한테 말 안 했어? 그래도 결혼까지 했는데 형 사정은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아, 뭐 좋은 일이라고. 나중에 상황 봐서 얘기하려고 했지.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여보. 내가 밥 먹고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던가 할게. 남편은 그 뒤로 몇 숟가락 뜨지도 않았는데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제가 따라서 일어나려 했는데 시동생이 제게 말을 걸더라고요. 남편이 나중에 말해주겠다던 개인 사정 이야기였어요. 듣자 하니 시부가 시모와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다른 상간녀를 만나 가진 아이가 남편이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시모가 남편을 자식으로 받아들인 건 그 당시 시모는 난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었고
비록 남의 애지만 시부를 무척 사랑했기에 용서하고 남편을 자기 자식으로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몇 년 뒤 기적처럼 시험관에 성공해 태어난 사람이 바로 시동생이었다고 했어요. 전혀 몰랐던 복잡한 가정사에 저는 남편에게 실수했다는 걸 자각했습니다. 시동생이랑 시모에게 양해를 구하고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갔어요.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고뇌 가득한 얼굴로 침대에 앉아 있더라고요. 남편이 왜 시모에게 그런 취급을 받고 살았는지 알게 되니 남편의 처지가 참 불쌍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태어났을 뿐인데 세상에 낙인 찍힌 셈이잖아요. 이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얼마나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저는 그 사실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남편을 조용히 위로해줬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자기 얘기하는 게 들렸는지 저더러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이혼하자고 해도 자기 잘못이니까 받아들이겠다고도 했어요. 당신이 나한테 실수를 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왜 이혼을 해? 당신 나한테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고 남편 노릇 못한 적도 없고 속상하게 한 적도 없었어. 내가 보기엔 적어도 어머님보다는 진이 좋은 사람 같아. 제 위로에 남편이 웃음을 흘렸습니다. 저를 안아주면서 고맙다고 역시 저랑 결혼하길 잘했다고 하더군요. 결혼 전이나 후나 자기를 웃게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면서요. 남편과 저는 저희 나름대로 스스로 마음을 보호하면서 지냈는데요. 무슨 중고등학생 양아치 놀이도 아니고 시모뿐만 아니라 시동생까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동안 멀리 떨어져 있어 몰랐을 뿐 시동생 또한 남편을 은근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둥글둥글한 성격으로 보였던 건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비즈니스 태도가 배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한 두세 달 지내다 보니까 완전히 보이더라고요. 아주 자기 엄마랑 똑 닮아선 제 남편에게 형형거리면서 뻔뻔한 요구를 다 하더라니까요. 형, 이번에 아빠 생신 선물 차 한 대 바꿔드릴까 하는데 돈 좀 보탤 수 있겠어? 나 혼자 해도 괜찮지만 그래도 형제니까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벌써 아빠 생신이구나. 같이 하면 좋긴 하겠네. 내가 시간이 안 돼서 따로 같이 사러 가주진 못할 것 같다. 얼마 정도 하는데? 아동 비용도 내가 댈게. 우리 사이에 이동 비용은 무슨? 어차피 나 아는 사람 차센터에 가서 살 거라서 1억 5천인데 내가 8천 할 테니까 형이 7천만 보태줘. 시동생은 부탁은 다 저런 식이었습니다. 갖가지 그럴싸한 이유를 들먹이며 남편의 주머니를 털려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할 수 있는 선에선 보탬이 되었지만 저렇게 몇 천이나 보태어야 하는 일엔 매번 고개 숙이며 미안하다고 하는 게 사과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면 시동생은 자기 작전에 성공했다는 듯 으쓱거리면서 남편의 사정을 몰랐던 척했어요. 아, 깜빡했다. 형 공무원이지. 요즘 주변에서 억소리 나는 사업주들만 만나다 보니까 형 공무원이라는 걸 생각 못했네. 미안해. 이런 식으로 아주 거만하기 짝이 없게 남편을 놀려주고 떠나더라고요. 시모처럼 대놓고 구박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 생각하는 척하면서 교묘하게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 거 아니겠어요? 남편 말로는 시동생이 큰돈 만지는 사람이다 보니까 진짜 자신의 주머니의 사정을 깜빡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눈에는 아무리 봐도 시동생의 괘씸한 고의로 보였습니다. 시동생이 오기 전에는 시모 한 명이 남편을 괴롭혔다면 이제는 그 스트레스가 2배가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남편은 제가 끼니를 잘 챙겨주고 따로 건강영양제까지 챙기는데도 갈수록 기운이 빠지고 수척해졌습니다. 이게 다 시모랑 시동생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차라리 저를 괴롭혔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였다니까요. 남편 없을 때는 제게 고나리질하지만 남편이 있기만 하면 시모와 시동생의 목표물은 남편으로 돌아섭니다. 제가 뒤에서 남편에게 위로하고 챙기는 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남편에게 제가 별다른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것 같자 저는 남편에게 우리 그만 분가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 대출 받아서 분가하자. 같이 모으고 있던 돈까지 합치면 작은 집 정도는 구할 수 있잖아.
당신 이렇게 기운 없어지는 거 못 보겠어. 이대로면 나 당신 말도 안 듣고 어머님이랑 도련님한테 싸움 걸지도 몰라. 저는 제주살이를 하면서 어릴 때부터 아빠와 엄마의 직장을 놀이터처럼 놀러 다녔다 보니 진상인 사람들을 익숙하게 봤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부모님 지키겠다고 7살 어린 나이에 어른에게 주먹질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님께도 많이 혼이 났었어요. 혹시라도 제가 다른 데 가서 사고를 칠까봐 걱정해서였겠죠. 오랜만에 진상인 사람들 만나니까 과거에 들끓던 에너지가 올라오는지 저는 정말 시모랑 시동생과 다툼을 일으킬 것 같았어요. 남편을 위한 것도 있지만 제가 살기 위해서라도 분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생각해보겠다고 하더니 하루 뒤에 바로 긍정적인 답변을 주었어요. 그 뒤론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시모와 시동생을 남편과 떼어놓고 싶어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분가를 하겠다고 시모에게 알리자 역시 예상했던 대로 시모는 돈도 없는 것들이 살림 동낼 생각 있냐고 성질을 부렸습니다.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어? 혹시라도 우리한테 손 벌릴 생각이면 말하라. 지금 애비랑 동생이 돈 잘 번다고 콩콩물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나 본데 절대 그럴 리 없다.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니까 엄마는 신경 쓰지 마세요. 손 벌릴 생각 없으니 분가할게요. 아버지한텐 제가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왜 그래 형? 내가 와서 불편해서 그래? 그럼 그냥 형이 있어. 내가 따로 독립할게. 형 돈도 없으면서 왜 굳이 바보 같은 짓을 해? 이럴 때면 진짜 나이 거꾸로 먹는 것 같다. 바보? 시동생의 섬나는 발언에 저는 남편의 아내로서 더 이상 듣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주살이 하면서 억세졌던 성격이 불쑥 튀어나와 버렸지요. 다들 돈 하나름 쥐어줘 보거나 그런 말씀들 하세요. 맨손에 맨입으로 돈 없네 마네. 남의 주머니 사정 놀리지 마시고요. 그렇게 돈이 많으면 좀 뿌려보시든가요. 그래야 우아하면서 입 벌리고 부러워하기라도 하죠. 맨날 말로만 떵떵거리지 큰 돈 만진다는 게 진짠지 아닌지 알 수가 있나? 뭐라고요? 형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무리 섬 구석에서 덜 배우고 컸다지만 저도 엄연히 시댁 사람입니다. 말 가려주세요. 공무원이라고 무시하는 요즘 세상에 시댁 사람, 친정 사람이 어딨대요? 지금은 명절도 안 챙기고 다들 여행 가기 바쁜 시대예요. 시댁 사람은 무슨? 어머, 얘가 오늘따라 왜 이러니? 너 약 먹었어?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세상에 어느 며느리가 너처럼 어른 앞에서 입을 함부로 놀린다니? 어머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친구 없으시죠? 제가 볼 땐 사람들이 어머님이랑 대화 조금 해도 다 떨어져 나갈 것 같은데. 그래서 더 돈으로 치장하고 사람들 마음 사려는 거죠? 시모는 제 말에 뒷목을 잡으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 얼굴로 올려는 손을 남편한테 붙잡히는 바람에 화만 버럭 냈어요. 그날은 제가 시댁을 들어오고 시댁에서 처음으로 대판 말다툼이 벌어진 날이었습니다. 제가 굽히지 않으니 상황은 극에 달하기까지 했는데요. 급기야 시동생이 시부한테 연락해서 시부까지 일을 중단하고 시댁으로 찾아오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저희가 얼마나 시끄럽게 싸움을 하고 있었으면 시부가 들어오는 소리를 못 들었지 뭡니까. 시부가 고함을 치는 바람에 저희 다툼이 무 자르듯 뚝 끊겨버렸습니다. 하필 제가 건방지게 막 소리를 지르고 있던 때라 저만 순식간에 죄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태세 전환 빠르게 들어간 시모는 주저앉으며 눈물을 터뜨렸고 시동생은 지 엄마를 달래줌으로써 저는 더 악질 며느리처럼 보이게 되었죠. 시부를 오랜만에 얼굴 마주하는 건데 이 꼴을 보여버렸으니 면목이 없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네 창피하지도 않아? 도대체 뭐야? 뭔데 일하는 사람까지 불러서 싸움 구경하게 해? 어디서 나이값 못하고 개싸움을 하고 있냐고? 그때 시동생이 시부를 불렀기에 시동생이 먼저 발언권을 가졌는데요. 아빠, 형수가 나더러 큰돈 만지는 거 구라 아니냐고 거짓말쟁이로 만들더라고. 아빠가 나 사업자금 대줬잖아. 그래서 내가 그거 아빠한테 다 갚았잖아. 증언 좀 해줘.
시부에게 혼나게 생겼다고 각오를 하고 있던 그 순간 시부가 시동생의 싸다구를 훅 날리는 거 아니겠어요? 찰진 소리에 모두가 깜짝 놀래서 숨을 죽였고 시모도 우는 척을 관두고 얼른 일어나 시동생을 살폈습니다. 절딱선이 없는 것. 내가 돈으로 잘난 체 하는 일 없도록 하라고 했지. 나는 아들이라고 봐주는 것도 없다. 철없이 굴면 바로 호적에서 제명이야. 어디서 사업하는 사람이 함부로 허세를 부려? 왜 애 얼굴에 손을 대요? 잘못한 건 큰애네인데 왜 우리 애한테 그러냐고요? 당신 매번 우리 애한테만 차별할 때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알아요? 시끄러워. 다른 사람 변명 다 필요 없다. 도대체 이게 무슨 난리인지 며느리가 얘기해보거라. 며느리 얘기 끝날 때까지 누구라도 입 열기만 해봐. 바로 쫓아낼 테니까. 의외였습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악을 지르고 있던 사람이라서 시부가 저를 안 좋게 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시부는 그나마 제가 제3의 입장이라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체 없이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있었던 모든 대화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대학만 안 갔지 기억력 하나는 끝내줬거든요. 그래서 친언니한테 인수인계 받을 때도 기억력이 톡톡히 성과를 내주는 덕에 친언니가 저를 더 믿고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시부가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도 제 발언에 반박하려는 시모를 시부가 시선으로 제압했어요. 그러면서 시부가 우리더러 자금을 대줄 테니 분가라는 놀라운 제안을 해줬습니다. 저희를 진작에 분가시킬 생각이었는데 자기 일이 바빴던지라 깜빡했다고 하더라고요. 시모는 그 소리에 배가 아팠는지 날고 기면서 돈 아깝게 왜 우리 돈으로 쟤네 분가를 시키냐고 시부에게 호소했습니다. 당신이 쟤네 속셈은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괜히 이러는 줄 알아요? 당신 돈 있는 거 알고 공짜로 돈 구해내려고 그런 거라고요.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이 사람 여기저기 돈 구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엄마 같은 사람이랑 달라서 사람밖에 구해본 적 없는 사람입니다. 모욕하지 마세요. 사람 같은 소리 하네. 사람은 뭐 아무나 구하는 줄 아니? 차라리 돈 구한다고 하는 게 훨씬 현실 같겠다.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런 것도 변명이냐? 유치해서 정말. 어머님처럼 돈 생각만 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구한다는 말에 괴리를 느끼겠죠. 제정신 바뀐 사람들은 어머님 같은 사람 옆에 두질 않아요. 이거 보이세요? 어머님은 누굴 구하다가 이런 상처까지 감수해 보셨어요? 뭐든 어머님 기준에 안 맞다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시모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공격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숨겨놨던 흉터를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유치한 다툼인 걸 알지만 시모 화를 복돋는 데는 이만한 공격이 없더라고요. 제 흉터를 보고 시모가 살짝 흠칫하긴 했지만 또 자기만의 해석으로 맞대응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때 시모를 밀치고서 시부가 제 앞을 차지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마 며느리야? 그 상처 어떻게 다친 거야? 어디서? 언제 그렇게 됐어? 너 제주도에서 살았다고 했었지? 설마 그게 그 흉터랑 관련이 있니? 예? 이건 제주도에서 한 13년 전인가? 아빠랑 같이 낚시 나갔다가 우연히 물에 빠진 사람을 구했었는데 그때 다쳤어요. 네가 구했다는 사람이 혹시 연령 좀 있는 아줌마였어? 키가 좀 작고 분홍색 셔츠에 빨간 긴 치마를 두르고 있지 않았니? 어머, 아버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아줌마랑 아시는 분이에요? 설마 아줌마 위급하실 때 옆에 계셨던 분이 아버님이셨어요? 13년 전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 있지만 제가 기억력이 좋은 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구한 아줌마의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가까운 배 위로 아줌마를 올리자마자 누가 신고를 했는지 이미 해경이 빠르게 당도했었고 그 정신없는 상황에서 저는 시부 얼굴까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다쳤던지라 해경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 가버렸기도 했거든요.
시부는 저의 증언에 충격 먹은 표정을 하고 있더니 곧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이후 시부가 줄줄줄 얘기해주는 사실에 놀란 건 오히려 저희 쪽이었어요. 알고 보니 제 남편의 친모였던 아줌마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유행을 한다고 제주살이를 시작했었대요. 바다가 보고 싶다는 아줌마 말에 시부는 배까지 빌려서 아줌마와 같이 바람을 쐬었는데 시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배가 흔들렸고 그 바람에 아줌마가 바다에 빠졌다고 하는 겁니다. 우연히 거길 지나갔던 사람이 바로 저와 아빠였던 거예요. 아빠랑 배낚시를 하고 있던 저는 당시 고등학생이었는데 제가 먼저 그 상황을 먼저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물에 빠진 아줌마를 보자마자 망설임 없이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아줌마를 건져 올리는 과정에서 바위에 세게 부딪히는 바람에 다리에 커다란 생채기를 내고 말았죠. 피가 뚝뚝 떨어지는 와중에도 저는 사람을 구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뒤늦게 달려온 아빠가 제 다리를 살폈습니다. 그 상황에서 아마 시부는 아줌마를 살리기 위해 인공호흡을 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정신이 없던 와중에도 시부는 제 다리에 난 상처를 유심히 보았나 봅니다. 시간이 흘렀는데도 상처를 보고 단번에 기억을 떠올리다니. 그 당시 제가 아줌마를 살렸지만 원래 아줌마는 시한부였기 때문에 4달 후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줌마가 죽기 전에 자기를 살렸던 저를 꼭 만나고자 했다고 방방곡곡 찾으려고 했다는 거 있죠. 그런데 저를 찾기란 쉽지가 않았고 아줌마는 결국 저를 만나보지 못하고 세상을 떴답니다. 충격적인 과거일을 읊어주면서 시부는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이렇게 바로 옆에 있는 줄도 몰랐구나. 내가 지질이도 바보였다. 며느리로 둔 지 수년째인데 이 사실을 이제 알다니. 저는 시부와 그 아줌마가 관계 있다는 사실에 놀란 것도 있지만 제가 시동생한테 들었던 내용과는 이야기가 달라서 혼란스러운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부의 상간녀 스토리는 제대로 알고 보니 시모가 전부 거짓말로 지어낸 스토리였어요. 원래는 시부가 시모가 아닌 아줌마랑 먼저 혼인한 사이였는데 이미 몸이 안 좋은 채로 결혼을 강행했던지라 아줌마는 일부러 시부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했고 아이를 낳고서 더 악화된 건강 때문에 제주도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주살이 한 지 한 달 만에 그 사고를 당해 아줌마의 컨디션은 급속도로 저조했다고 해요. 자기의 죽음을 예감한 아줌마는 시부한테 빌게 된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시부의 재혼이라고 했답니다. 시부와 아줌마는 서로 많이 사랑하는 사이여서 아줌마가 시부 혼자 남겨진 걸 가장 걱정했대요. 그래서 꼭 재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지 뭡니까. 시부가 서류상에는 첫 결혼으로 보이겠지만 사실상 시모와 재혼을 했던 거였습니다. 시부는 아줌마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당시 아줌마의 요양보호사로 있던 시모와 계약 결혼을 했고 아줌마는 그걸로 이제 시부 걱정 않고 마음 편히 눈을 감았다고 했어요. 이 사실은 남편도 처음 듣는 것 같았습니다. 한 여고생이 물에 빠진 자기 친모를 살렸다는 얘기를 시부한테 들은 적 있었던 남편은 그게 저라는 사실에 그저 벙쪄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의미로 시모랑 시동생도 충격을 먹은 채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제게 시모인 저 사람이 아줌마의 요양보호사라는 거잖아요. 대단한 사모님인 척 하던 저 아줌마가 원래는 우리 남편처럼 월급쟁이였다는 거 아닙니까? 어이없어서 웃음이 나왔는데 이런 뒷이야기는 시동생도 처음 알았나 봅니다. 자기 출생 비밀과 출신이 생각보다 형편없다고 생각했는지 자기 엄마한테 분노를 느끼고 있었어요. 사실상 손가락질 받아야 할 사람이 우리 남편 쪽이 아니라 자신 쪽이라는 사실을 자각한 것 같더라고요. 시동생은 시모한테 불같이 화내면서 따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랑 시부와 남편은 시모 쪽과는 다른 세상에 있었어요. 아무래도 먼저 간 정은 엄마가 너를 알고 며느리로 들인 게 아닌가 싶어.
어떻게 이런 인연이 다 있을 수 있니? 내가 어떻게 이리 소중한 사람을 몰라봤을까? 아니요, 아버님. 저는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아줌마가 살아계셨다면 좋았을 것을. 그래도 아버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아줌마가 정말 좋으신 분이었다는 게 느껴져요. 고맙구나. 내가 이제 먼저 간 정은 엄마한테 얼굴 들 수 있겠어. 그리고 사돈댁에도 곧 인사를 드리러 가야겠다. 내 은인이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여전히 당황스러운 전개였지만 사실을 받아들인 저는 오히려 아줌마가 돌아가신 것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시부는 제게 만나면 꼭 보상할 거라 기다리고 있었다면서 잠깐 방에 들어갔다 나오셨는데요. 손에 쥐고 온 건 다름 아닌 통장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아줌마의 유언이기도 하다면서 저에게 그 통장을 주더라고요. 그게 아줌마 사업장을 정리하고 남은 돈의 일부라는데 아줌마 말로는 꼭 자신의 은인에게 답례를 하고 싶어 했다고 했어요. 얼떨떨하게 받은 그 통장을 열어보는 순간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다시 시부에게 통장을 돌려줬습니다. 소소한 답례라기엔 너무 큰 돈이었거든요. 회사의 오너였다는 아줌마가 제게 일부만 남겼다는 그 유산은 무려 31억 원이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던 숫자이기도 했고 너무 큰 돈이라 받을 수 없다고 바로 돌려줬는데 시부는 너무 완강했어요. 13년 전부터 이미 이 통장은 제 돈이었다고 자신은 주인을 찾아줬을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손이 떨리는 액수였지만 시부의 대쪽 같은 부탁에 저는 결국 그걸 받게 되었고 시모는 조용히 숨지고 있더니 제가 통장을 받자 갑자기 배가 아파서 죽으려고 하더군요. 시모는 곧 시부한테 이혼 요구 당했어요. 아마 제가 그대로 일러바친 발언들을 믿어주는 듯 했습니다. 제가 거짓말할 사람은 아니라는 걸 시부가 알아봐준 덕일 겁니다. 결국 시부모는 이혼을 했어요. 시부가 소송 비용 드리고 싶지 않으니 조용히 도장 찍으라고 하는 걸 저와 남편은 곁에서 구경했습니다. 시모의 초라한 처지를 보고 있자니 남편 복수가 완벽하게 된 기분이라 시원했어요. 그리고 시동생은 시부의 씨를 받은 몸이라서 시부가 시동생이 갖고 있는 사업장만 주는 걸로 하고 집에서는 내쫓겼습니다. 그날이 시댁 사람들과 처음 다툰 날이었는데 그게 마지막 다툼이 되어버린 셈이었네요. 저와 남편은 굳이 분가를 하지 않고 시부를 모시고 살게 되었어요. 시부가 자기는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했는데 제가 합가 생활하면서 시부 생활 패턴을 봐왔기에 시부만 두고 분가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부는 밥도 잘 안 챙겨 먹고 회사에서도 대충 직원들이 챙겨주는 샌드위치나 김밥 같은 것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시락을 챙겨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남게 되었어요. 시부는 처음에 저더러 고생스럽게 왜 그러냐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고집을 꺾지 않으니 어느 순간부턴 도시락을 꼬박꼬박 챙겨가시더라고요. 그 때문인지 과거에는 저녁 식사 때 함께한 적 없던 시부가 요즘은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서 퇴근을 하고 오십니다. 제가 분위기를 좀 잘 띄우는 타입인데요. 남편과 시부 앞에서 며느리 노릇 아내 노릇 톡톡히 하면서도 제 성격을 그대로 드러나니까 가끔은 시부가 개그맨이 따로 없다고 하세요. 칭찬인지 모르겠지만 시부랑 남편이 웃는 게 좋으니까 좋게 생각하려고요. 그리고 저는 31억 받은 돈에 손을 조금 댔는데요. 친정 부모님께 집을 하나 해줬고 언니랑 형부네에도 집 하나 해줬고 남은 돈은 적금 들어놓았어요. 제가 원했던 결혼 생활이 어떤 모습인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지만 다시 생각을 해보려고 한다면 딱 지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위에 모난 사람 하나 없어서 그런지 세상을 바라보는 게 제 시선이 아주 둥글둥글하네요. 앞으로 손자 손녀가 생긴다면 제 결혼 생활이 완벽하게 즐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거 바라는 거 없고 그저 우리 식구들 전부 몸 건강, 마음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랄 뿐이에요. 제 복권 1등 같은 사연 어떠셨나요? 이거 복권 당첨이라고 해도 되겠죠? 저희 식구가 받은 행운처럼 제 사연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서도 돈벼락 떨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